예, 안녕하세요. 예, 예.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따기 과정 유통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서 오늘 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유통 경로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길이.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에는 유통 경로의 길이. 유통 경로의 길이. 자, 유통 경로 하면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뭐 소비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유통 경로의 길이인데,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단계들이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에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요런 경우는 되게 짧은 경우, 여기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건 이제 긴 유통 경로라 그래요. 그래서 짧은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품의 특성 자체가 부패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축을 했어요. 뭐 돼지를 도축하든지 소를 도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제일 좋은 건 이거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배달 음식점에서 물건을 음식을 만들었어요. 뭐 이것도 유통 중에 하나긴 해요. 그죠? 물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 업자가 킥 라이더 불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보내고 또 딴 데 보내고 이러면은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까? 식어가지고 먹겠어요? 뭐 이건 음식점의 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계란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암탉이. 근데 알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소비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한테 가는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신선한 달걀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짧은 유통 경로에 같은 경우는 짧은 유통 경로 1번 짧은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부패하거나 부패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제품 및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품으로 구매 단위가 크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그 구매 빈도는 낮으며 비규칙적이다. 요 말을 갖다가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고 계란이 표준화 안 됐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수제로 만든 바이올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리코더 이런 것들 말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명장들이 만들잖아요. 되게 비싸요. 근데 이 명장들이 만든 바이올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음악 대학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만 사는 거지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럼 이런 유통 단계들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복잡한 전문품. 여기서 전문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문품이라는 건 뭐예요? 전문가들이 쓰는 걸 전문품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탐험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문품으로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 단위가 커요. 그 다음에 구매 빈도는 낮아.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낮으며 비규칙적이야. 한 번 사면 잘 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건 짧은 유통 경로. 두 번째, 긴 유통 경로. 긴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반대겠죠. 부패성이 없으며, 부패성이 없고 표준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라는 말을 외워주셔야 돼요. 표준화가 되어 있고, 제품 및 기술적으로 단순한 편의품으로 구매 단위는 편의품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일부는 의미가 상충합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구매 빈도가 높아. 우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신라면 같은 경우 구매 빈도수는 높고 규칙적이다.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자의 수는 많으며 농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심도 있고 뭐 삼양라면도 있고 오뚜기 라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있어요. 생산자 수가 많으며 공급자의 시장 진입과 탈퇴가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산 생산이 가능하고 유통 비용 구조면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개념은 유통 경로의 갈등입니다. 유통 경로의 갈등. 갈등이라는 건 뭐죠? 싸운다는 거예요. 뭐 너 잘났고 내 잘났고 뭐 그냥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의 이익에 반해. 그죠? 싸우는 이유가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자, 수평적 갈등이라는 거는 도매상, 소매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동일한 단계지 않습니까? 이 수평적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수평적 갈등. 그 다음에 수직적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매상, 뭐 이런 소매상, 중간상 서른 단계의 구성원들과 생기는 갈등이다. 도매상.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자가 A 도매상에도 물건을 주고 B 도매상에도 물건을 줬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얘는 왜 저기 하나당 90원을 주고 나는 왜 100원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쟤한테 접대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평적 갈등, 수직적 갈등이 있고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단계 과정의 책임자 권한과 지도력을 강화하거나 각 경로 구성원들 간의 공통적인 목표의 제시로 협력을 증대시키고 구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중재 및 조정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도록 하여 갈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좋은 말들을 갖다 쭉쭉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중재시키는 거, 갈등 해소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이 마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유통 경로 결정의 영향 요인.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통 경로의 길이. 짧은 유통 경로, 긴 유통 경로가 있는데 이게 유통 경로 결정의 영향 요인. 어떤 유통 경로가 있고 긴 유통 경로가 있고 짧은 유통 경로가 있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아까 했던 부패했냐 안 부패했냐. 그래서 이게 제품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서비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부패성 내지는 유행성이 강하거나 표준화되지 않거나 제품의 단가가 비싸거나 평균 수주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접 유통의 경우가 높다 해가지고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부패하거나 뭐 전문품이거나 하는 것들은 유통 경로에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해서 직접 유통을 선택할 수가 있다. 직접 유통. 내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파는 거예요. 뭐 중간상들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 그 뭐죠? 피노키오 만든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지? 어이, 자꾸 까먹네. 그 할아버지가 팔아가지고 저기 그 피노키오 같은 거 비슷한 이런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팔잖아요. 아, 뭐 이건 옛날이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는 시장의 범위가 좁아 구매자의 수가 적고 구매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구매 패턴, 구매 빈도가 높은 경우는 직접 유통의 형태를 취한다.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 그래서 직접 유통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있죠? 구매자 수가 적어 시장의 범위가 좁아 가지고 구매자가 직접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저기 그거 뭐죠? 저기 시멘트 원재료인 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동양 시멘트라든지 쌍용 시멘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흙을 갖다가 취급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래 동양 시멘트 쌍용 시멘트에서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내 거 흙을 가져가서 시멘트로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직접 유통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특성. 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와 자본력이 크거나 제품 계열이 넓어 또한 제품은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나 경영자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직접 유통의 경향이 높다 해가지고 자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사들한테 이윤을 갖다가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직접 얘네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물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얘네들 없이도 잘 먹고 얘네들한테 물건을 갖다 직접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굳이 왜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상의 특성. 중간상의 특성. 바람직한 유형의 도소매상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하거나 새로운 유통 형태를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별볼 일이 없어. 아 이거는 좋은 예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중간상의 특성이 허접하다는 거예요. 중간상들이 허접. 사기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을 한대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천, 인천 이런 데 잘못 저기 그 차 사러 중고차 자동차 사러 갔다가 200만 원짜리 자동차 500만 원에 사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상에 허접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거나 하면은 대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중간상의 특징. 그 다음에 경쟁적 특성. 자, 이거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상한테 물건 주면은 마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들이 살 때는
가격이 비싸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쟁업자와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 직접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의 역할. 그 다음에 도매상의 역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의 역할. 도매상 여기 있네요. 도매상.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도매상의 역할이 뭐예요? 자, 도매상의 역할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의미로. 생산자가 본 도매상, 소비자가 본 도매상, 소매상이 본 도매상. 그래서 생산자가 봤을 때 도매상은 뭐냐면은 매매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대량 구매. 도매상이니까 물건 많이 사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하게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은 물류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조업자들한테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갖다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물류에서는 물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역할 이거 중요합니다. 운반, 보관, 포장, 하역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물류 역할은 나중에 나오지만 네 가지가 있는데 물류 역할은 자동차로 운반하는 거, 뭐 선박으로 뭐 하는 거, 비행기로 하는 거, 운반, 그 다음에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들,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들, 이렇게 포장하죠. 그 다음에 하역하고 물건 내리는 것들, 그 다음에 보관 같은 경우는 특히 저장 및 보관 역할이 있고요. 매매 비용은 광고비하고 판촉비를 부담을 합니다. 얘네들도 제조업자가 물론 뭐 제조업자가 거의 다 되긴 하지만 도매상 같은 경우도 이런 비용들을 냅니다. 광고하고 판촉비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소매상에서 본 도매상의 역할은 도매상의 역할은 판매 지도. 그러니까 너 이거 물건 팔 때 이렇게 팔면 안 되고 이거를 갖다가 진열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류 처리 활동을 해줍니다. 물건을 갖다가 소매상들한테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보관은 정량 매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즉시 정량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들한테 네 번째로는 광고하고 판촉비를 부담합니다. 자, 이거 팔 때 이렇게 요거 진열대 요거 사용해 가지고 파세요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손오공이라든지 영실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장난감 회사지만은 가보시면은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네들이 그 진열대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거기 엔드캡 이런 데다가 엔드캡 아시죠 여러분들? 엔드캡이 진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에 있는 진열대를 갖다가 엔드캡이라 그럽니다. 엔드캡.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다니죠 이렇게요. 근데 주통로가 이쪽으로 막 다니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면을 갖다가 엔드캡이라 그래요. 이런데 이제 저기 그 진열대를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더 있는데 제조업자가 본 도매상의 역할에서는 금융적으로 보면은 재정적인 원조, 그 다음에 전도금을 갖다가 원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업자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갖다가 또 먼저 주기도 해요.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정보에서 어떤 기능이냐면 얘네들한테 받은 정보를 갖다가 제조업자한테 넘겨줘요. 저기 요새 참이슬보다는 있잖아. 참이슬 15도보다는 더 약한 13도가 더 잘 팔려. 그래? 그러면 우리 또 소주도 그러면 도수를 더 낮춰야 되겠네. 해가지고 더 낮춥니다. 그런 걸 시장 정보 제공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 원조 이런 기능이 있고요. 경영을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수급 조절, 생산과 판매를 조절해준다. 지금 물건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만들어.
하는 걸 갖다가 생산과 판매 조절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상이 본 도매상의 어떤 기능에서는 너 돈이 없어? 물건 파는데 내가 돈 빌려줄게. 알았어. 자금을 융통해줘. 그 다음에 판매상의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야. 우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편의성을 갖다가, 그 다음에 경영 조언해주고 교육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물과 상품의 판매 및 원조를 해준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 자, 상인 도매상. 말이 어려워요. 상인 도매상. 상인 도매상. 뭐 이거 별말은 아닌데 그냥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인 도매상. 이거 지울게요. 상인 도매상.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 서비스형 도매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한정 서비스형 도매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완전히 있으면 한정도 있고요. 뭐 이거는 서비스를 완전히 다 해주는 거고, 요거는 서비스를 조금만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도매업자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기능을 본 것처럼 있잖아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줘. 네? 운송, 보관, 매매 비용, 금융, 정보, 경영, 수급 조절, 이런 비용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도매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업자는 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도매상인이란 전형적인 중간상으로 제조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매상을 대상으로 분산 판매하는 전형적인 도매업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도매업자 옆에 산업분배업자라는 말이 있어요. 산업분배업자. 산업분배업자라는 말은 제조업자나 산업 사용자에게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품목, OEM 품목, 시설, 장비, 반제품 등을 풀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그 사무용품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산업분배업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정 서비스 도매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현금 무배달 도매상, 영어로는 캐시 앤 캐리 홀세일러. 현금 지불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하며 배달은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그렇긴 한데 코스트코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캐시 앤 캐리거든요. 내가 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내가 막 그냥 20만원 30만원 잔뜩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정 현금 무배달 도매상. 하여튼 뭐 이게 영어로 된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매끄럽진 않는데, 이게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니까, 지문에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무배달 도매상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코스트코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가 코스트코에서는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진짜로 카드가 안 됐는데 아마 지금은 삼성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무배달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럭 배달 도매상, 판매와 배달 기능을 트럭으로 수행한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판매와 배달 기능을 트럭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트럭 배달 도매상. 그 다음에 선반 진열 도매상. 소매점 내의 상품의 진열 선반에 상품을 공급함이 목적이다. 선반 진열. 이것도
도매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마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그 벤더 업체들이 있어요. 벤더 업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매상인데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문구 벤더 업체, 그다음에 왕구 벤더 업체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인 어떤 모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얘네들이 잡다구리한 상품들을 다 함께,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영실업 뭐 이런 데 것만 빼놓고, 영실업 뭐 손오공 이런 물건 빼놓고서 나머지 물건들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생산업자들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채워준다 그래가지고 선반진열 중개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 드랍시퍼. 제품을 주문받은 도매상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송업자예요, 운송업자. 근데 도매상이라고 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 요거 한 5가지 정도 지문이 있는데, 제품 구색과 서비스 결정 전략 해가지고 도매상은 항상 소매상의 주문에 대응하고 상품 구색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재고 수준에 대하여는 대개 A, B, C 분류 방법에 따라 수익성 있는 상품을 구분하여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준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 구색과 서비스 결정 전략. 도매상이니까 제품 구색을 어떻게 맞춰야 되죠? 잘 맞춰가지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갖다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소매상들한테 제안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전략. 도매상이니까 당연히 가격을 갖다가 소매상들한테 너는 요거를 요 가격대로 당신은 파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넘어가면 당신네들한테 물건을 주지를 않겠습니다 하고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은 제조업체, 생산자들하고 달리 원가 산정 방식에서 소요 비용이나 일정 마진율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또한 제조업체나 소매상과 같이 거래의 규모나 시기에 따라 매출 증대와 재고 처분을 위해 가격 할인이나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재고가 많다, 재고가 많아가지고 이러면은 물건 싸게 줄 테니까 가격을 내려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 잘 나가, 그러면 굳이 싸게 줄 필요 없잖아요. 비싸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판촉 결정 전략. 판촉 결정 전략. 판촉이라는 것은 판매 촉진이에요. 그래서 도매상의 판촉 전략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매상들한테 물건 주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소매상에 비해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이 뒤떨어진다. 따라서 주로 인적 판촉 수단이나 소매상 판촉에 주력하게 되고, 도매상가나 도매센터에서는 공동 판촉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소매상들이 물건 팔 때 가서 옆에 가가지고,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진열대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2+1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하나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판촉 행사를 갖다가 도매상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입지 상권 결정 전략. 입지 상권 결정 전략. 지문을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 상권 전략은 도심이나 철도역 등지의 중심 상가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뭐죠? 굳이 도매상이 좋은데 가가지고 비싼 월세를 내면서 도매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료가 싸거나 도매 단지가 조성된 교외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상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구색과 서비스 결정 전략,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전략, 판촉 결정 전략, 입지 결정 전략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제가 판입, 제가 팔았어요. 입을 팔았어요. 제가 입을 팔았어요. 오늘 입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매상 마케팅 전략은 제가 입을 팔았어요. 제가 판 입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